제가 이렇게 학폭 관련해서 연락 받으면은 엄청 많은 사건들을 갖다가 이거는 따로 변호사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80%에 해당되는 정도의 사안은 결국 따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포 마케팅에 너무 두려움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꼭 변호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안의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법뿐만 아니고 학교폭력 쪽으로도 이제 전문 분야를 취득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학교폭력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피해자 쪽에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가해 학생 쪽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가해 학생의 부모님 쪽에서 연락을 주시는 게 많고요. 이제 연락을 주셔서 물어보시는 내용을 보면 그 상대의 학생이 이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큰데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이게 오늘 메인 주제인데, 한국이 또 이제 교육에 매우 관심이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거 생기부 어떻게 되냐, 이러다가 대학 못 가는 거 아니냐, 고등학교 입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두면 검색을 하시는 과정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폭 관련해서 연락 받으면은 엄청 많은 사건들을 갖다가 이거는 따로 변호사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비율이 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60% 70%? 상당히 감이 좋으시네요.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제가 꼭 변호사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팩트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유예 제도.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문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생활기록부인데, 그런데 이게 생활기록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자료다 보니까 이건 뭐 아무렇게나 기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항은 꼭 적어야 되고 어떤 사항들은 적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작성하는 지침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이쪽에서 이제 관련 기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은 이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에 되어 있는 1, 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1에서 3호 처분을 받은 것을 생기부에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에서 3호 처분은 다 적는 게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1조 3항의 1, 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생기부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1, 2호가 이제 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 1호를 보시면은 학폭위에서 조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 1에서 3호가 이제 1호가 서면사가, 2호가 피해 학생 등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호가 이제 교내에서의 봉사잖아요. 자, 요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생기부에 쓴다는 거죠. 서면사과나 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 이런 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피해 학생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2호 처분을 받았을 때인데, 이거는 위반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애들이 어린 마음에 내가 이제 학폭위도 받았고 저 친구하고 나하고 사이에서는 관계가 좀 원만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접근해서 친하게 지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해 학생 쪽에서는 이게 2호 처분을 위반한 거라고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학폭이 되고 2호 조치를 위반한 것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해 학생의 부모님 쪽에서 우리 아이가 2호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신당부를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앞서 돌아가서 규칙의 2호를 보시면, 이거는 생기부 기재 유예 조치를 받았다가 다시 한번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에 또 한 번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재범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동일 학교급이라는 거는 초, 중, 고 이렇게 이제 급간이 나뉘니까 같은 급간 내에서 재범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는 그 기간이 6년으로 좀 기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또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조항도 있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한번 했다가 또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재범을 한다고 하면은 생기부에 쓴다는 거죠. 근데 뭐 중학교 때 한번 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한 번 더 학폭 재범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제유예에 다시 한 번 더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에서 3호가 80%.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로 생기부 기재유예 대상이 되는 처분은 1에서 3호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사건이 거기에 해당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게 또 이제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건을 전체 사건을 한 100건 정도라고 이렇게 해보면 그 중에서 10에서 15% 정도는 아예 학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치 없음으로 빠지는 것은 또 이제 빼고 나머지 90에서 85% 정도의 사건을 또 이제 100이라고 쳐서 이제 100분위를 계산을 해보면 전체 요 100 중에 80 정도가 1에서 3호 처분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고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학교 생활을 하게끔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기구이고 4호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생기부에 바로 기재된다는 것을 이 위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호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한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4호 이상의 처분 중에서도 또 6호 이상은 중대 조치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는 참고 삼아서 말씀드려보면 중대 처분이 되는 6호 이상은 20% 정도의 이 조치 안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비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처분을 받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놀라울 만한 점은 초, 중, 고로 갈수록 이 중대 조치가 나오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차고 점점 더 높은 이제 급간으로 진학을 할수록 조금 더 학생들의 비행도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결론부는 뭐냐면 결국 1에서 3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혐의 성범죄 그리고 심각한 상해나 따돌림의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자, 제가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꼭 변호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될까 또 이제 고민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아이가 정말 억울해할 때 적극적으로 다퉈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고 싶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변호사를 이제 함께 해서라도 좋은 결론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형사사건까지 같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소년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면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변호인 선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제 또 범죄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자면 성범죄가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나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꽤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무기 같은 걸 이용한 아주 강력한 상흔이 남는 상해라든지 피해 학생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따돌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처분이 무겁게 나오는 편이니까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미리 변호사한테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특히 가해 학생으로 휘말린 경우에 내가 이제 변호인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간단하게 안내드리는 말씀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0%에 해당되는 정도의 사안은 결국 따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포 마케팅에 너무 두려움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20%에 해당될 수 있는 조금 이제 상황이 심각한 것들, 특히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싶은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꼭 한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변호사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